그 노래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30년을 죽은 듯 살아온 강성그룹 강 회장. 어느 날 새벽 텅 빈 연회장에서 들려온 낯익은 샹송한 소절에 노 회장의 심장이 멈춰 섰습니다. 걸레를 든 채 유창한 불어를 흥얼거리는 저 초라한 주방 보조.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부른 멜로디는 30년간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죽은 딸의 노래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호텔 지하 1층 설거지장에 후미진 한 귀퉁이였습니다. 손가락마다 밴드를 감은 정숙은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 앞에 서 있었지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저녁 6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객들이 사용한 수백 개의 그릇과 잔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숙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30년을 혼자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일자리는 곧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설거지장에서 일한 30년 동안 정숙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호텔에서 주어진 이름 박진주.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생일도 정확하지 않았고 부모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도시의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손가락이 물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것이 있었죠.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음악이었습니다. 우아한 바이올린 소리가 지하 1층까지 미묘하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샹송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라바이엔 로즈. 그 순간 정숙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뭔지 자신도 놀랐습니다. 완벽한 파리지앵의 발음으로 프랑스 말이 흘러나왔던 것이지요. 그녀는 경배를 멈추고 자신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남의 입을 보는 것처럼요. 어떻게 자신의 입에서 프랑스어가 나왔을까요?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었나요? 내가 왜 이 가사를 다 알고 있지? 혼잣말로 중얼대는 정숙.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요. 자신의 몸에 누군가 다른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설거지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다시 그릇을 집어들고 물에 담갔습니다. 호텔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거든요. 눈에 띄지 말 것,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 것. 정숙은 그 규칙을 30년을 지켜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죄인 것처럼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 멈췄습니다. 그곳에 선 것은 강석호 회장이었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이지만 여전히 곧게 선 자세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그의 눈이 설거지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회장은 설거지장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음악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목소리도 함께요. 나는 당신이 있어 몇 배가 아름답고. 회장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돌았습니다. 설거지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요.
회장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마치 30년을 기다려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회장은 설거지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무언가 신성한 것을 향하는 순례자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그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 옆에만 있어도 난 괜찮아. 그 노래는 특별한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이 곡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표준적인 버전이 아니었죠. 그것은 오직 한 명에 의해서만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딸, 30년 전에 죽은 그의 딸이 만들어냈던 그 딸이 부르던 그런 편곡 말이에요. 회장의 눈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50살 먹은 강직한 기업가의 눈에요. 그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입술도 부들거렸죠. 마치 자신이 오랜 겨울을 견디었던 철원의 나무처럼 봄이 되어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려는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누구신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정면으로 보지는 않았죠. 수십 년의 습관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가에 떨리는 웃음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처럼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나? 회장의 목소리는 깨진 신발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악기처럼요. 마치 자신의 목이 다른 누군가의 것인 것처럼요. 정숙은 이번엔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우는 사람을 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것 같았거든요. 정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왜 떨리는지 자신도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설거지장의 가장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80살의 나이에 뜨거운 설거지장의 바닥에 앉은 것이지요. 그 광경은 마치 신화 속에서 위대한 왕이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는 그런 장면 같았습니다. 내 딸이 좋아하던 노래야. 그리고 편곡도 딸이 했어. 오직 딸만이 그렇게 부르곤 했지. 회장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마치 지하로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마치 오래전 과거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었나요? 정숙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혀를 움직이는 것처럼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자신이 찾던 대상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표정이었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잃어버렸어.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설거지장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그 물에 섞여 눈물도 흘러내렸죠. 강성호텔의 지하 1층 설거지장에서요. 그곳은 더 이상 외로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저 자신의 몸이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여전히 그 설거지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떠났지만 그의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죠.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잃어버렸어. 그 말은 마치 핵폭탄처럼 정숙의 세상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정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다리가 불에 타버린 것처럼요. 혹은 자신이 자신의 몸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호텔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설거지장에는 정숙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설거지장의 불빛 아래서요.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정숙은 겨우 일어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종로 3가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며 서정숙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로 이 도시의 구석진 곳에서 일하며 살았죠.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단지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말이 현실일 리가 없었죠. 마치 자신이 꾼 꿈처럼요. 내일 아침이 되면 깨어날 꿈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웃 할머니였죠. 이름은 박금희. 나이는 80세를 넘긴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자식들로부터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미영이, 이제 올 시간 아니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정숙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낳았던 딸의 이름이었죠. 할머니는 자신을 미영이라고 부릅니다. 정숙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편했습니다. 네, 할머니.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오셨어요. 다시 잠을 주무세요. 정숙은 할머니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손을 잡으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박진주도 아니고 강서윤도 아닌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될 따름이었죠. 할머니는 자신을 미영이라고 부르고 내일은 누군가가 자신을 강서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힘들어? 넌 왜 자꾸 우는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잠만 부족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강석호 호텔의 인사팀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회장실 청소팀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전까지 설거지장에서 일하던 정숙이 갑자기 회장실로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실로 향했을 뿐입니다. 회장실의 문을 열었을 때 정숙의 눈이 무언가에 멈춰졌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낡은 펜던트 사진이었죠. 검은 액자에 담긴 그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선명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해변이었거든요. 파란 지중해, 돌로 된 해변, 그리고 하얀 교회의 종탑이 보이는 그 도시였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본 순간 가슴에 무언가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처럼요. 그 통증은 육체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통증이었죠.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떠오르는 그런 통증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가슴에 모으고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요. 죄송합니다. 정숙은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회장실의 큰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온 정숙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그 몸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정숙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도록요.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신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들은 정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숙의 삶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석호 회장은 비서실에서 극비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 30년 전 항구에서 발견, 기억상실, 나이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50세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50세?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딸이 죽은 지 30년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살았다면 지금 50세였을 나이였죠. 더 조사해. 모든 신체 정보, 유전자 정보, 모든 것을.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회장실을 나간 비서는 다시 호텔의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마지막으로 보인 곳의 사진이었죠. 설마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냐?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0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한편 호텔의 부회장 지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설거지장에 가고 다음 날은 특정 직원을 회장실로 배치하고 비서실에 극비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정숙이라는 이름의 여자 직원 정보를 알아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비서는 곧 보고했습니다. 신혼 미상의 고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30년 전부터 호텔에서 일해오신 분인데 최근 회장실로 배치되셨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장에서 오래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석호 회장이 남긴 것이었죠. 내 딸 강서윤이 나타나거든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라. 지아는 내가 죽기 전까지만 나와 함께하면 된다. 지아는 그 유언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죠. 깊은 분노, 그리고 더 깊은 공포였습니다. 30년을 강석호 회장의 양녀로서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왔었죠. 대학을 우수하게 마쳤고 경영학을 배웠고 그리고 마침내 호텔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자신은 완벽한 딸이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 속에 자신의 미래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지아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아. 일을 시작해.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마치 겨울밤의 칼바람처럼요. 그 여자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처리해. 알겠지?
그 순간 정숙의 운명은 또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죠. 그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장은 자신의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혹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을까?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회장실로 돌아온 회장은 그 검사 결과를 혼자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것이 유전자 검사의 결과였습니다. 서정숙은 자신의 딸이 맞았던 것입니다. 강서윤. 그 이름으로 태어났던 자신의 딸이었어요.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80세의 몸은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축 처졌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현실 같지 않았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낮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서정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회장은 그 답을 얻기 위해 다음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장이 알아야 할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석호 호텔의 보안실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비서실의 극비 조사가 기록되어 있었고 비서의 휴대폰 기록도 남아 있었죠. 보안팀의 책임자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보고했습니다. 바로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상들을 지켜봤습니다. 서정숙이 회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회장이 설거지장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비서가 서정숙의 신원 조사를 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죠. 지안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탁탁탁.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까지의 카운트다운이었죠. 지안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작전을 변경하자. 그 여자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였죠.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분노 말입니다. 한편 정숙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실을 청소했고 낡은 펜던트 사진을 피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 얼굴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것처럼요. 이웃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미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 이름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미영인 것처럼 말이에요. 미영이, 너 뭔가 달라졌어. 얼굴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을 알아보고 어떤 날은 모르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습니다. 다만 피곤할 뿐입니다. 서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정숙은 정말로 피곤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피로, 그리고 지난밤 회장으로부터 들은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의 감사팀 직원들이 서정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서정숙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서정숙 직원. 당신은 호텔의 식자재를 횡령하고 영업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팀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죄인을 고발하는 것처럼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정숙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정숙의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가짜 통장, 조작된 장부, 그리고 그녀의 지문이 묻어 있는 문서들이었죠. 이것은 뭐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죠. 당신이 어제 여기 숨겨놓은 겁니다. 감사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마치 서정숙이 장부를 조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영상은 정교하게 편집되었거든요. 지안이 돈을 주고 영상 편집 전문가에게 시킨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입니다. 정숙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를 지목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와서 서정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찬 금속이 그녀의 손목을 올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이 또다시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끌려가며 호텔의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지안이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약간의 미소가 떠 있었죠. 그 미소는 마치 사냥감을 본 포식자의 미소 같았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정숙은 자신의 손목의 수갑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상처 입고 있다는 증거인 듯이요. 강석호 호텔의 회장실. 강석호는 여전히 그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정숙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30년 전의 사진들 말입니다. 그는 어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비서들도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챘습니다. 창문 앞에서 밤새 서 있는 회장을 지켜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은 그 밤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외로웠을까? 자신을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완전히 자신을 잊어버렸을까? 그런 생각들이 회장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특별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임원들을 불러라.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하늘처럼요. 한편 강석호 호텔의 부회장 지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장의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석호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었죠.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 강서윤이 나타나거든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라. 지아는 내가 죽기 전까지만 나와 함께하면 된다. 지아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열이었죠.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 자신이 견디어온 30년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효가 될 것이라는 분노 말입니다. 지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완벽한 화장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마치 뱀의 눈 같았어요. 지아는 36살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양녀로 입양된 지 30년. 그녀는 이 호텔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호텔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야 맞았죠. 어릴 때부터 지아는 강석호 회장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한 딸 대신 이 기지 있는 여자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거든요. 지안도 그 기대에 응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경영학을 배웠고 그리고 마침내 호텔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양녀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찾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불안감은 숨겨진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려고 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의 모든 영상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정숙의 모든 움직임, 강석호 회장의 모든 행동, 그리고 비서실의 극비 조사까지요. 지아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마치 서정숙이 호텔의 물품을 횡령하는 것처럼요. 그것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지안이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시킨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숙의 책상 서랍에 가짜 증거들을 심었습니다. 조작된 장부, 위조된 통장, 그리고 그녀의 지문이 남아있는 서류들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요. 지아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의 감사팀 책임자였습니다. 일을 시작해. 그 여자를 없애버려. 지안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요. 감사팀 책임자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 통화가 끝나자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가 흐려진 것처럼요.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사랑, 자신이 받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생명까지도요. 당신은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사람의 차가움이 있었죠. 강석호 회장은 서정숙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그에게 알린 것은 정숙의 횡령 혐의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누가 이런 일을? 회장이 물었습니다. 비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을 불러 극비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호텔의 모든 보안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감사팀의 모든 움직임을 조사하라고 말입니다. 회장실의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진지한 표정이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을 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 기록은 모두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서정숙의 서랍에 심어진 증거들도 누군가의 손으로 넣어진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호텔 내부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녀 지안이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렸습니다. 그것은 실망이었고 동시에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한 양녀가 자신의 딸을 해치려고 했다니요. 회장은 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회장은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비서실에 극비로 또 다른 조사를 명령하는 것이었죠.
지안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 그의 통화 기록, 메일, 그리고 시스템 접근 기록까지요. 회장은 비행기 안에서도 그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안이 감사팀 책임자에게 보낸 메일, 지안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과 나눈 통화 기록, 그리고 호텔의 CCTV 시스템에 접근한 기록까지요. 모든 증거가 지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양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녀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기대 속에 살아온 그 여자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딸을 해치려고 했다. 자신의 친딸의 삶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 출장은 사실 쇼였습니다. 회장은 지안이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영상통화, 호텔에서의 공식적인 활동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비행기에서도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녹음이었습니다. 지안의 통화 기록, 메일,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죠. 3일 후 회장은 뉴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특별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장 자신만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호텔의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아는 자신감에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서정숙을 감옥에 보냈으니까요. 이제 그 방해물은 없어졌고 자신의 미래는 다시 밝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한 가지다. 호텔 내에서 일어난 조작과 횡령 사건에 대한 것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정숙 직원은 무고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자는 우리 안에 있다. 회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CCTV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지안이 호텔의 창고에서 조작된 장부들을 준비하는 영상이었죠. 그리고 서정숙의 책상 서랍에 그것들을 넣는 영상까지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춥니다. 더 있다. 회장이 또 다른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지안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팀 책임자와의 통화, 영상 편집 전문가와의 통화,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죠. 조작해. 흔적도 남지 않게. 지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8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나의 목숨을 구했기에 자네를 거둬주었건만 내 딸의 영혼까지 죽이려 들다니. 회장의 목소리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벼락처럼 강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분노와 실망이 한 목소리에 담긴 것처럼요. 자네는 경찰에 자수할 것이다. 아니면 회사에서 강제 퇴출되고 법정에 세워질 것이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지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회장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회장은 이미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요, 제발. 아버지. 지안이 회장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제야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몸을 돌렸을 뿐입니다.
경찰들이 지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며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회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 나이에 남자를 얕잡아 봤던 것 말이에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회장과 다른 임원들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마치 자신들이 본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면서요. 회장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온몸을 사용해 자신의 딸을 위해 싸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진짜 딸을 찾아야 했거든요. 자신의 딸의 마음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회장이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서정숙 직원은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며 그리고 그녀는 이 호텔에 돌아올 것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었거든요. 경찰서 유치장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서정숙은 철창 안에서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대요. 한쪽 얼굴이 돌아가셨대요. 그 말이 자꾸만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뇌에 계속 같은 문장을 재생하고 있는 것처럼요. 30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의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중에 화장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미영이라고 부를 때 자신은 비로소 누군가의 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할머니를 돌볼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혼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을까요? 이 생각이 정숙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정숙이 철창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빌고 있는지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며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유치장의 다른 여인들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어떤 범죄자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나뭇잎처럼요. 그 시각 경찰서의 바깥쪽 사무실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경찰 간부가 들어오더니 담당 형사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곧 형사는 유치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서정숙을 부르자 그녀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괜찮아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에 대한 혐의가 모두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정숙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그 말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무혐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신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가해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호텔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듯이요. 아버지다. 강석호 회장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숙은 한동안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밖의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공기도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쪽 얼굴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할머니의 모습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얼굴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져 있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할머니, 정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미영이, 그래, 내가 미영이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박진주도 아니고 강서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돌보는 미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숙이 풀려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온 유일한 가족이었죠. 언닌 잘 됐어. 할머니도 이제 많이 나아지셨어. 의식도 돌아오셨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할머니의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미영이, 뭐해? 학교 안 가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머니. 안 가요. 할머니 옆에 있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요. 그날 밤 강석호 회장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은 일단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와 정숙이 함께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다른 할머니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봤습니다. 그 표정은 감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단어였거든요.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80세의 회장이 자신의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딸의 앞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 같은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마침내 집을 찾은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눈은 점점 더 맑아졌고 손에 힘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매일 관찰했습니다. 마치 기적을 목격하는 것처럼요. 강석호 회장은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숙과 할머니의 곁에서 말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진짜 딸이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파란 하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렇게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는 것처럼요. 정숙은 회장과 할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할머니를 돌보고 회장과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천천히 깨달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회장은 그 말을 천천히 뱉어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자신의 영혼을 타고 나오는 것처럼요. 당신의 할머니, 당신의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신 곳이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은 사실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찾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할머니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정숙은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새로운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호텔의 영양사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새로운 위치였죠. 더 이상 지하 1층의 설거지장이 아닌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정숙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돌봐주겠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전문 간병인을 붙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장 대신 호텔의 영양실에서 일하는 삶이요. 3개월 후 봄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조금 어눌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 할머니를 밀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항구였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발견되었던 그 항구였죠. 강석호 회장도 함께 왔습니다. 회장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은 곳의 사진이었죠. 여기가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던 곳입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맞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 딸은 프랑스 니스의 해변에서 죽었다. 아니, 아마도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딸은 죽지 않았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한 배 위에서 혹은 그 배에서 내려 이 항구에서 발견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내 딸을 다시 만났다.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누구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다. 강서윤도 박진주도 아닌 그냥 내 딸이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서정숙의 머리를 헝클어 놓았고 회장의 흰 머리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바람이 자신들의 과거를 쓸어내려고 하는 것처럼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 바이엔 로즈. 그 노래는 여전히 완벽한 파리지앵의 발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편곡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죽은 딸만이 만들었던 그 편곡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좋은 노래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 몇 배가 아름답고. 회장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그 노래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만든 그 편곡의 노래를, 자신의 딸이 부르는 그 목소리를 말이에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부르던 그 가사의 끝 부분 말이에요. 당신 옆에만 있어도 난 괜찮아. 그 마지막 가사가 나가자 회장은 자신의 딸을 안았습니다. 80세의 아버지가 50세의 딸을 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영이, 넌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봄의 해풍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항구에는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그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이 만남을 축하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정숙은 회장의 품에서 벗어나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살겠습니다. 정숙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서윤도 박진주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손녀이자 누군가의 할머니가 된 한 사람이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간 정숙은 여전히 예전의 주방 유니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양사가 되었지만 그 유니폼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담고 있었거든요. 30년의 외로움이 지금의 단단한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서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요. 항구의 봄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숙은 그 바람 속에서 마침내 자신이 부르던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역행하여 그녀가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이 이제 되돌려지는 것처럼요. 두 이름의 파도 위에서 나는 이제 한 명이 되었다.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강성호텔의 주방 깊숙한 곳. 정숙은 아직도 때때로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마치 자신이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자신의 외로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저 바다의 항구로 가는 길 위에서 정숙은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 바이엔 로즈. 그 노래는 더 이상 외로움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감사함의 노래가 되었으니까요. 30년의 물음표가 마침내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박진주도 강서윤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딸로서 살아가는 서정숙. 그녀의 인생의 대장정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